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중반에 이르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인사조치를 취했죠. 검찰총장에는 윤석열을 임명했고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조국의 각종 비리들이 공개됐죠. 폭로됐죠. 그 중에 가장 큰 비리는, 국민들 자극한 비리는 입시 비리였죠. 그래요.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조국 사태,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조국은 사퇴했고, 이제 검찰과 문재인 정부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대립하게 되죠. 거기까지 살펴봤어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조국 사태라고 부르죠, 통상적으로.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 사태가 있었죠.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 사태였다. 2019년 12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이다. 그렇죠. 코로나 발생 원인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자연 발생설로 WHO가 취하는 주장이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다만 박쥐가 직접 사람에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른 중간 숙주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상갑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있더라. 그게 확인이 됐죠. 박쥐와 천상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우한 화난수산시장에서는 박쥐와 천상갑이 거래되었다. 거래되었죠. 지금은 금지했죠.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생물이 우한의 시장에서 인간과 접촉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로 자연 발생설이다. WHO는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설이 또 나오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연구소 발생설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은 일부 선진국들과 과학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사실 야생동물이 보유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0%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낮다. 야생동물에는 바이러스들이 있죠. 여러 바이러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야생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매우 낮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거부하는 점을 근거로 든다. 중국 정부는 연구소의 초기 실험 데이터, 샘플 분석 결과, 연구원들의 의료 기록 등 핵심적인 원시 데이터를 조사팀에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연구 과정 중 안전사고로 인해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어 인간에게 감염되었고 이것이 코로나 사태의 시작이라는 설이다. 연구소 발생설이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투명하게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연구소 발생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밀을 넘길 수는 없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말 수는 없는 거예요. 투명하게 조사를 받았으면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연 발생설이 맞을까, 아니면 연구소 발생설이 맞을까, 이 역시 일반인들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알 수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전문가들 견해가 갈리는데. 그런 게 많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는 수천만 년 전부터 있었다.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되는 일은 0%에 가까운 매우 우연적인 일이다. 수천 년 동안 전염되지 않다가 왜 하필 그 시점에 전염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염 가능성이 0%는 아니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뭐 수천 년 동안 뭐 발생 안 했으니까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다 0%에 가까운데 이건 분명히 연구소에서 뭔가 개발하다가 퍼뜨린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투명하게 다 자료를 내놨으면 또 결과를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요. 그 완전히 의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조사와 감사를 철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식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매사가 그런 거예요.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연구소가 야생동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출하여 인간에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개조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하지만 완벽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된 데에는 WHO의 책임이 컸다. 그때 문제가 됐죠. 지금 이제 잊었겠지만 의무가 있는 거죠, WHO에. 2020년 1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이 처음 보고된 지 한 달이 지난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했다. 1월 13일 태국, 1월 16일 일본, 1월 20일 한국, 1월 21일 미국, 1월 24일 프랑스 등에 이미 전파된 뒤 발표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12월 30일 날 보고했으면 빨리 조사해서 빨리 발표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20년 5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 대응을 무비판적으로 칭찬하고 중국이 제공한 불투명한 정보를 신뢰하여 팬데믹을 키웠다고 주장하며 WHO를 탈퇴했다.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야, 그 뭐 필요도 없는 기구구만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때 트럼프는 그렇게 인식했겠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하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을 실시했다.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 보니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 대면 접촉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많죠. 근데 대면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생산과 소비에 타격을 입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많아지겠죠. 관광 및 여행산업에 종사하는 항공사, 여행사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관광객 감소와 행사 취소로 호텔 및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사람들은 모이지 못하게 하니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투자하는 기업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 대면 수업 제한으로 학원 교습소 등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많죠. 뭐 종교단체도 이제 사람들 모이는 게 중요한데 종교활동도 큰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 모든 산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대면이 제한되니 원격 회의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등 비대면 IT 서비스 산업에는 오히려 큰 이익이 발생했다. 그렇겠죠. 뭐 비대면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생산과 소비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생산과 연관된 거죠. 비대면 쇼핑 증가로 온라인 쇼핑몰과 음식 배달 플랫폼이 크게 성장했다.
그래요.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했죠. 이건 소비랑 연관된 거죠. 대표 기업으로는 쿠팡, 네이버 쇼핑, SSG닷컴 등이 있다. 또한 대면이 필요한 외식이 힘들어지니 음식 배달 플랫폼이 크게 성장했다. 대표 기업으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있다. 이런 산업들이 크게 바뀌면서 산업 구조에 또 지각 변동이 있었죠. 유통업에서 그래요. 좀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면 되죠. 외출하여 코로나에 전염되면 범죄자가 되다시피 하니 집안 생활이 늘었다. 그땐 그렇게 취급됐죠. 뭐 코로나 걸렸다 하면 기피했죠, 사회에서. 그에 따라 온라인 게임,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했다. 음, 얼마 되지 않았어. 대부분 사람들이 알죠. 기억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었다. 어느 국가나 외화를 벌어 국내에 부족한 물자를 무역을 통해 구해야 한다. 그렇죠. 무역이 중단되면 큰 빈곤에 시달리게 되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급자족하는 국가는 없잖아요. 과거 이제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자급자족을 했지. 한국 수출 제조업이 2020년 세계 7위였다. 당시 소득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국가에서나 생산물 소비를 늘렸다. 여행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일을 억제하니 돈 쓸 곳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 쓸 곳이 별로 없죠. 사람들을 대면하는 게 제한되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생산물을 구매해서 소비하겠죠. 한국은 괜찮았죠. 그리하여 가전 및 가구,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일이 많았다. 대부분의 첨단 제품에는 반도체가 소재로 사용된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당시 큰 이익을 얻었다.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한국은 또 융성하는 산업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건 아니었죠. 한국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죠. 한국에는 공직자나 타격을 받지 않는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적게는 60%, 많게는 70% 정도 되었다. 많은 이들이 받았는데 또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인구는 30%에서 40% 정도였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30%에서 40%면 한 1,500만에서 2천만 명이 그래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면 마스크는 희귀 물품이 되었다. 가격도 급등했죠. 뭐 한 500원 하던 게 막 5,000원 막 이렇게 올라갔죠. 만원까지 올라갔다고도 하죠. 2020년 3월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2020년 하반기부터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하자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백신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 그런 일도 있었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사태 기간 내내 현금 살포가 있었다. 예전에 살펴봤죠. 전 국민적으로 한 2번 살포했고, 하여튼 여러 차례 있었어요. 상인들을 상대로.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었다. 실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활동을 제한할 정도의 심각한 바이러스는 아니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가족 단위로 보면 한 30에서 30% 되죠, 최소. 그런데 경제활동을 이렇게 제한했어야 되느냐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뭐 초기에는 제한했다 하더라도 잘 보자는 거예요. 치명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염됐을 때 죽을 확률이죠. 초기에는 2에서 5%죠. 이제 80세 이상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평균이 높아진 거는 고령 인구의 이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0세 이상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반기에 이르면 1.5에서 2%에 이른다는 거예요.
매우 높음. 근데 이제 경제 60세 이하로 치면 매우 낮겠죠. 그럼 이 정도면 경제활동을 제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통계 자료가 안 나올 때는 제한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한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한국만 제한한 건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다 제한했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초기 감염자 사망률은 그 치명률이라고 하죠. 5%에 이르렀다. 하지만 하반기에 이르면 2% 이하로 하락한다. 100명이 감염되면 2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초반에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는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대책이 미숙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뭐 그때 준비가 안 돼 있었죠. 2%는 높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근데 경제활동 인구는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빼야 되잖아요. 생산과 소비도 생존과 직결되고 병도 생존과 직결된다. 치명률이 2% 이하이면 경제활동을 제한해야 할까 아니면 제한을 풀어야 할까. 치명률이 2%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노령 인구와 아픈 사람이 포함된 인구이다. 60대 이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60에서 69세 3에서 5%죠. 제법 높죠. 80세 이상은 20%죠. 처음에 볼 때도. 근데 50대 이하 경제활동 인구죠. 사망률이 몇 프로인가요? 0.5% 미만이라는 거예요. 1000명 있으면 5명이 사망할 정도다. 처음에 이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을 테죠. 3, 4분기 1000명이 감염되면 2명 이하로 사망한다. 그럼 경제활동 제한을 풀어야 될까요? 제한해야 될까요? 제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60대 이하 사람들의 치명률은 초기 0.5% 미만이었다. 원래 처음부터 풀어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들만 조심하게 하고. 2020년 하반기에 이르면 0.2% 이하로 하락한다.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제한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사실 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 하반기 한 9월 10월 넘어가면 치명률이 0.2%다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병 걸린 사람들만 죽을 확률인데 그 1000명 걸리면 한 2명 이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보자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 사망률은 1.5%에서 2%에 이른다. 즉 2020년 하반기에 이르면 치명률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사망률이 교통사고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죽을 확률이 1.5%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차 못 몰게 하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제한해야 되나요? 풀었어야 되나요? 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라서 제한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모르니 강력히 제한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위험하다고 하여 경제활동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률이 교통사고 위험률보다 낮은 것이 확인된 이상 경제활동을 제한할 이유는 없었다. 제한할 이유 없었다는 거예요. 알아서 조심해라 하고. 그냥 풀면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한하려면 자동차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요. 사망 확률이 10배인데, 그 잘못된 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2020년 하반기 60대 이하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근데 제한했죠. 각국이 그랬으니까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각국의 정부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장기에 걸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했다. 굉장히 긴 기간이 이어졌죠. 이와 같은 공포 분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고 점점 비주로 연명하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늘어났다. 실제로 그랬죠. 작년처럼 극장이 문을 닫는 경우는 없었지만 영화관도 타격받았다 했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영화 봐야 되니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이 뭐 영화 산업이겠죠.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는 여전히 적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관객 수는 4,552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크게 감소했다 이 말이죠. 올해 9월까지 2021년 9월이죠. CJCCV 영화 손실은 1,362억 원이다. 영화 산업하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겠죠. 계속 손실이 나는 거죠. 고금리 연구체는 부담이 크다. 빚내서 버텼다는 거예요. CJCCV 측은 금리 부담은 커도 자본 확충이 우선이다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뭐 금리가 높아도 어쩔 수 없다. 빚으로 버티자. 고금리 연구체는 뭐 채권이긴 한데 또 자본을 분류해주기도 하죠. 이런 건 전문적인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빚으로 버티고 있었다. 타격을 받은 산업은 계속 대규모 손실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개털되는 거죠. 뭐 한 1년만 더 1, 2년만 더 길어졌어도 개털되는 분위기였던 거죠. CJ, CGV 예를 들었지만 같은 처지에 있었던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무척 많았을 것이다. 빚이 늘어나고 손실이 장기화되면 재산을 탕진하고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이들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겠군. 그리하여 이그러스리는 암암리에 활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제활동의 위험을 제한할 정도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위험이 없잖아요,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10분의 1 수준이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안 죽는데 모든 일에는 위험이 있죠. 그래요. 0.2% 미만이다. 병 걸렸을 때 죽을 확률이. 그런 위험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위험 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도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소비 안 하면 생산한 걸 소비하잖아요. 생산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소비 못하면. 둘 다 생존과 연관된 건데 그 0.2% 미만의 위험이다. 감수해야 될까요? 감수하지 않아야 될까요?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걸 쓰리는. 그래서 암암리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활동했느냐. 일 안 하다가 굶어 죽어야 하거나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야 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냥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라 라고 외치며 2021년 12월 26일과 12월 27일 두 편의 동영상을 남기며 암암리에 활동했다.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날짜 4년 전. 그래요. 12월 26일 날짜 나와 있겠죠. 코로나를 빌미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단지 악이다. 일 안 하다가 굶어 죽어야 하거나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야 하는 경우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일하다가 병들어 죽어라. 그렇게 써놨잖아요. 동영상 남겨놓고. 그래요. 날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응? 동영상을 남겨놨잖아요. 12월 26일 날. 이렇게 동영상 두 개를 남겨놨죠. 그래요. 규제가 안 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후에 각국의 정부들은 경제활동의 제한을 해제했고 인류는 일상을 찾았다. 영국은 이제 2월 24일 제일 빨리 반응을 했죠. 동영상을 남긴 뒤로. 그 덴마크가 더 빨랐죠. 6월 1일. 12월 27일 날, 26일, 27일 날 남겨놨잖아요. 한 달 뒤쯤 반응한 거죠. 덴마크는.
2월 달에 많이 해제했죠.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가 제일 빨리 했네요. 1월 22일.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다마는 프랑스 3월. 그래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암암리에 활동했는데 각국 정부들이 이제 해제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공포 분위기였죠. 뭐 인간성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암암리에 활동한 뒤로 이제 각국 정부들이 해제한 건 사실이죠. 빠른 곳은 한 달, 늦은 곳은 두 달, 세 달, 아주 늦은 곳은 한 서너 달 뒤. 일본은 발표한 지, 암암리에 활동한 지 한 3개월 뒤에 해제했죠. 그래요.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